자, 그러면 이제 우리 21번부터 우리 문제, 자, 2교시 문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풀고 다들 합격하세요. 자, 21번. 투자자 가본 부동산 구입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불입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매번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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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넣고 여기 얼마 찾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연금의 내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연금의 내가는요, 이거죠. 1 플러스 R의 N승에서 빼기 1을 해주고, 여기서 1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R로 나눈다. 이게 연금의 내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여러분들, R, 여기 10%야. 그러니까 뭐냐, 1.1을 몇 승 해주고, 4승 해주고, 거기서 1 빼. 그리고 얼마? 0.1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2천만 원씩 넣었으니까 곱하기 2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1.1에 4승이면 어떻게 되나요? 1승, 1, 2, 1, 3, 3, 1. 그 다음에 1, 4, 6, 4, 1. 요거네요, 요거. 요게 1.46 이거를 2배 해주는 거야. 여기요. 그죠? 연금에, 이제 여기서 1을 빼는 거야. 1 빼니까 이거, 여기서 1 빼니까 이거 없어져. 그러면 4, 6, 4, 1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0.1로 나누니까 뭐냐면 4.641. 요거에다가 2천만 원을 곱해. 그러니까 2만 곱해. 그러면 요거 얼마 나와? 92. 요거 얼마? 84. 9284가 답이네요. 9282네요. 예, 9282. 4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 여러분들은 이런 거 못 하잖아. 이런 거, 요런 거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계산기 뚫길 때 이 부분. 자, 이거 계산기대로 한번 해봅시다. 21번은요, 계산기로 두들길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2000 할 때 그냥 2만 쓰고, 그 다음에 1.1 곱하고, 그 다음에 이퀄 하면은 2.1, 2 곱하기 2.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해주면 1.1을 또 곱한 게 나와. 이걸 또 한 번 해주면 1.1을 곱한 게 나와. 이걸 또 한 번 해주면 1.1 4번. 한 번 곱한 거, 2번 곱한 거, 3번 곱한 거, 4번 곱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다시 빼기 1을 하고. 빼기 1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1 뺐으니까. 나누기 0.1. 근데 0.1 하지만 그냥 곱하기 10 해버려요. 0.1로 나누느니.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계산기로 두들기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계산기로는. 그냥 저는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타당성 분석 중에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했다? 이건 뭐가 떠올려요? 내부 수익률법,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단순기간 회수가 아니고 그 다음 할인기간 또는 현가기간 회수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네요. 근데 그거 아닌 거니까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2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이네요.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 어림셈법 등이 있다. 아니야. 어림셈법들은 이거는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것, 이것은 여러분들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이런 것들이다. 일단 1번 틀렸고요. 2번. 자, 순현가법을 이용한 투자 타당성 분석에서 선택하는 할인율. 할인율은 이거 요구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이 요구 수익률은요, 개인별로 다르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 부분에서도 봤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얘기하면서 체계적 위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요 부분에서도 요구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결국 어때? 여기 아니고 요 밑에 있네요. 요거 보시죠. 여기서 봤어, 우리가. 크크크 작작작. 보수적 투자자의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이 크고,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자의 경우는 요구 수익률이 작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뤘던 내용으로서 결국 뭐냐,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 주체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현가. 순현가는요, 여러분들 발생한 수입의 매가가 왜 와? 현가지. 항상 현가, 현재 가치화 시킨다. 현가. 예.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수입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뺀다. 예. 그 다음
4번 가치가산 원리 하면 순형가법은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되고 내부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바뀌었네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현금 흐름 총투자액을 현금 흐름 값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야.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요 밑에 있어요. 총, 저, 지, 순, 부, 전 해서 이거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 것, 이것이 세전 현금 수지 승수야. 그럼 이거 총투자 왜 여기로 나? 이건 이 동네 게 아니죠. 무조건 여기 대각선으로 가면 틀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총투자액이 아닌 지분 투자액을 이렇게 돼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4번.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쉬운 계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가로 곱하고 세로 더해라. 곱해요. 4, 6이 24, 2.4. 그냥 24로 쓸까요? 3, 8이 24. 그 다음에 3, 1은 3. 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세로로 더해. 그러면 얼마? 7, 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4, 4, 16. 4, 3, 12. 그 다음에 3, 2는 6. 더해. 더하니까 얼마요? 이게 34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확률이 뭐냐면 50%야.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0.5. 여기다 곱하기 0.5. 이거 반이니까 39가 될 것이고, 이거 반이니까 17이 되겠네요. 두 개 더하니까 5.6이네요. 56.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점은 안 맞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여기다 소수점 찍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가로를 곱해라. 이렇게 곱하는 거야. 40 곱하기 6, 30 곱하기 8, 30 곱하기 10, 40 곱하기 4, 30 곱하기 4, 30 곱하기 2 해서 나온 값들을 더해. 여긴 78 나오고 여긴 34 나와. 근데 여기 확률이 50%니까 0.5, 0.5에서 또 다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와 17을 더하니까 56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5번.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투자로는 끝나고 이제 금융론 문제가 나오네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 외국어로 된 거, 이런 거 나오면 뭐다? 예,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무슨 채권. 지분금융은 무슨 증권. 그게 차이점이야. 특히요, 여러분들 영어로 되었을 때 이거요,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리츠, 그 다음에 신디케이션 이런 것들은 뭐다? 예, 지분금융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약어로 된 거, MBS, ABS, MPTS, CM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채금융이다. 약어로 된 거.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기출문제 지문이죠. 예, 그래서 국민주택 요거 틀렸고요. 예. 그 다음에 3번 고정금리입니다. 사전에 약정한 방법에 의해서 그죠? 예, 조정 안 해. 그냥 그대로 주는 거야. 그건 이거 일정 기간마다 이걸 조정하는 거 이게 변동금리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요. 4번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일 때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건 뭐냐면 시장 이자율이 상승했다 이거요. 근데 나는요 싼 이자야.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3%야. 근데 시장 이자율은 뭐냐 5%야.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좋죠. 그 대신에 금융기관은 안 좋죠. 그래서 나는 이때 이거 조기 상환하려고 들질 않고 어떻게 한다? 차입자. 나라는 건 차입자죠. 차입자는 이걸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한다. 대신에 그만큼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고정금리하에서는 보통 변동금리보다는 처음에 초기 이자율을 조금 높게 잡는다. 그런 것이 특징이다. 왜? 이자율에 대한 그 위험 때문이다.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맞은 게 없네요. 5번.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들. 나는 3%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자율이 2%야. 그러면 나는 이거 3%짜리 이자 내고 있으려고 한다. 갈아탄다. 이게 갈아탄다. 이게 바로 조기 상환이다. 그러네요. 조기 상환 들어온다. 그래서 25번의 답은요. 여러분들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26번입니다.
자, 26번은요, 여러분들, 이제 상환에 대한 것으로서요, 여러분들,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그 다음에 체증식 상환, 뭐 이런 것들을 상호 비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차입자가 첫 해 월 불입금,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여러분들, 항상요, 이거죠. 원금, 원리금, 균등. 요에서 1등, 2등, 3등, 또는 뭐 1등, 2등, 3등, 그 아니면 3등, 2등, 1등 해서 무조건 원리금 균등 상환은 2등이야.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거죠. 여기서는 첫 회 불입금이 가장 작은 거 3등인 거야. 체증식이야. 그러니까 체증식 상환에 해당한다. 1번 틀린 거 없네요. 그 다음 2번. 자, 원금 균등 상환의 경우에는 매기에 상환하는 액수에 대해서, 그죠? 예, 이자 지급액이 그렇죠. 감소하고 있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바람에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원리금도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감소하는 이 폭은 항상 동일하다 그랬어요. 일정 금액씩 줄어든다. 그 다음에 3번.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위험이 적다. 아이, 틀렸죠. 여러분들 초기에 가장 많이 원금을 받는 거 원금 균등 상환이야. 그렇기 때문에 맞네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라고 되어 있네요. 원리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네요. 3번도 틀린 거 없습니다. 4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 이게 되죠. 증가한다. 그리고 이건 계산 문제를 위해서라도 꼭 기억하라 했어요. 전기에 비하여 얼만큼씩 증가한다. 원금은 전기보다 항상 1 플러스 R만큼씩 원금이 증가해요. 원금 내는 액수는 1 플러스 R만큼.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5번.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 초기에 1회차 이자만큼은 어떻다? 이자율이 같으니까 당연히 첫 회에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5번 맞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증가한다. 얼만큼? 이거죠. 전기에 비해서 1 플러스 R만큼씩 증가해 나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이제 원금 균등 상환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상환 조건이 원금 균등 상환이니까 매번 원금이 동일하게 해요. 근데 얼마를 대출받았냐면 5억을 대출받았는데 여기 뭐냐면 20년간에. 그러니까 원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매기 2천만 원씩, 2,500이 되겠네요. 5억이니까. 2,500, 그 다음에 2,500, 그 다음 2,500 해서 원금은 매번 2,500씩 동일하다. 문제는요, 이자 상환에 관한 것이죠. 자, 이자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5%니까 5, 25. 그러니까 이자는 첫 해는 얼마냐면 2,500을 내고, 그 다음에 2,500이 까졌기 때문에 두 번째 낼 적에는 거기에서 줄여서 낸다. 이것이 그러니까 일정 금액씩 줄여나간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원금 균등 상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몇 번째를 묻냐면 5회차를 물어요. 그러니까 5번째다. 자, 그러면 5번째는 여기까지 4번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은 2,500이고 4번 냈으니까 얼마냐면 1억이 빠졌어요. 2,500씩 4번 1억. 그러니까 5억에서 1억이 빠져났으니까 얼마나 4억에 대한 이자만 낸다는 거죠. 4, 5, 20 얼마나?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다. 그러므로 결국 얼마냐면 원금 이자 합치면 2,500과 2,000을 더하니까 4,500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11회 차래요. 11회 차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냐면 10번 냈다는 거예요. 10번. 10번 내니까 일단은 원금은 2,500이고 이자인데 이자는 10번이니까 뭐냐면 2억 5천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2억 5천에 대한 이자니까 반이겠네요. 1,250이다. 그러니까 합치니까 여기는 이자만을 구하래네요. 그러니까 1,25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이걸 고친다고 하면서 이걸 잠깐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요, 4,500과 1,250만 원 이렇게 고쳐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정답 처리를 하시고요. 이 문제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너무 쉬운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27번 문제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자,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8번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MBS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자, CMBS, 요거 C가 붙은 거죠. MBS에 C가 붙었으니까 이거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상업용 담보대출인 거야. 다 상업용 담보대출 유동화 증권이 되겠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것이다. 일단 틀린 거 없네요.
그 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은요, 여러분들 공급 시장이야. 그죠? 그래서, 예, 공급 시장으로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은 항상 단절되어 있다. 우리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단절되어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맞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 수익률이, 주택 대출 금리보다는 더 낮아야 돼. 왜? 은행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 금리하고 그 다음에 요 채권에 대한 수익률, 이걸 논할 적엔 은행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낮게. 단 얘가 MBS와 MPTS와 그 다음에 MPTB와 그 다음에 MBB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수익률의 크기가 1등, 2등, 3등. 요게 수익률의 크기다. 그러나 얘네들은 암만 커도 은행이자 은행 수익률보다는 작아야 된다. 왜?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 3번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MPTS.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가 답이다? 투자자. T. 그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죠?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왜? 투자자가 다 책임지니까. 그래서 맞는 내용. 여기까지 틀린 게 없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트렌치별로 CMO. 그죠? 여러 개의 트렌치를 구성해가지고 일종의 MPTB의 일종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환 기간도 다르고 수익률도 다 다르고, 그죠? 그래서 선택사항을 달리한다. 그래서 이자율과 만기가 다 다르다.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예, 2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해서요, 옳은 것은,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나요? 예. 자, 투자회사법. 그래서 자기관리 투자회사 매분기 말청을 해서 이것을, 구성하여야 한다. 뭐, 두 번째, 뭐, 5년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보시고 그냥 답만 보세요. 이거는 왜? 그냥 어차피 이거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건데, 지금. 그래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거 나왔다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막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얘는요, 뭐, 저게 아니라 그랬죠. 부채금융, 뭐, 그 다음에 지분금융 이런 걸로 논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 방태이다. 그 다음에 1번. 자, 일단 틀린 거. 1번. 부동산 프로젝트는 대상 부동산을 담보, 아니야. 사업성을 담보로 들어간다. 그 부동산의 사업성, 그 다음에 부동산이 아니라 그 사업의 사업성, 그 다음에 장래성, 이걸 담보로 하는 거다. 그 바람에 이게 담보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비소구 금융이야. 그래서 소구 아니야. 담보가 없는데 어떻게 소구야.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다. 그래서 사업성과 장래성, 이걸 담보로 하기 때문에 어떻다? 비소구 금융이다. 그래서 1번. 다만요, 모회사한테 추가 증자를 요구하거나 추가 이제 담보를 모회사한테 요구할 경우, 이럴 땐 그 제한된 범위에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럴 적에는 이제 제한 소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은 뭐다? 논리적인 측면은 비소구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입니다. 2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부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갖다가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 모회사하고 단절돼 가지고 이걸 계정을 제3자에 의한 계정, 즉 에스크로우 계정을 이용한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별 사업주의 파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별개의 회사,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회사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4번, 그렇죠. 에스크로우 계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회사하고서 단절시키고 있다. 뭐, 일단요, 답은 1번이고 나머지 건 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게 돼. 왜? 워낙 위험한 것을 큰 돈을 들고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집중하겠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대칭성,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30번의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1번,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각자 요구 수익률이 달라요. 각자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채택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일단 1번 틀린 거 없습니다. 자, 2번 시장성 분석은 특정 시장, 여러분들 이거 수요와 공급. 우리가 이거 이렇게 수업을 했죠. 지시성 타투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역경제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건 시장 분석, 이건 시장성 분석, 이건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해서 영역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즉 뭐냐? 시장 분석은 지역경제 분석을 포함하고 있고,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뭐 이거고. 그래서 요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죠. 여러분들 시장 분석 요 얘기 나오면은 이거요. 수요와 공급.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장 분석의 기법에 여기에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시장을 세분화한다. 그리고 시장을 차별화한다. 라는 요 기법이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국 시장에서 이 물건이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그저 가능성 여부를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매 임대 나오면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매 임대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요 기법으로는요, 우리가 흡수율 분석 요거 기억하자.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죠. 돈이라고 하는 투자의 요소를 보게 되면은 쓴 돈과 번 돈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주로 뭐냐면 번 돈 분석이야. 번 돈. 그러니까 번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죠. 가공유, 유경순, 순부전, 그죠? 그러니까 순부전, 전세후. 그래서 번 돈의 최종적인 건 뭐냐면 세후현금수지야. 최종적인.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은 세후현금수지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유, 유경순에서 번 돈 문제를 논하는 거야. 여기서도 투자 분석이라고 한 건 쓴 돈과 번 돈을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쓴 돈은 어떻고 번 돈은 어떻고 이걸 같이 쓴 돈과 번 돈과의 이 관계를 봐서 결국 뭐냐, 번 돈은 많고 쓴 돈은 적은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측면 요걸 보는 그런 내용이 이게 투자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지시성 타투 요런 것으로서 하여간에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성이 아니고 시장이야. 반면에 시장성 나오면 매매되거나 임대되는 가능성 요걸 찾는 거다. 요렇게 해서 일단요 31번의 답은요, 일단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하여간에 그 주변 요소들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흡수율 분석이 과연 이게 바로 뭐냐면 시장성 분석의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갖고서 미래를 추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흡수율 분석의 내용이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 기법이다. 예. 그 다음에 개별 사업 부지가 군사시설 보급에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그래요. 이런 것들은 법률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법률적 위험을 분석, 이거 하길래. 그러니까 뭐냐면, 용도가 확정된 이런 지역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요것이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요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시장 위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공사기간이 말기에 이를수록 시장 위험의 그 위험은 줄어든다. 그거고요. 비용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 위험은 커진다. 다시요. 여러분들, 이런, 부동산 개발에 관한 이 분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이 있고요. 법적 위험, 그 다음에 뭐냐면 시장 위험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비용 위험이라는 요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라? 이거는 그 용도 지역, 그러니까 용도가 확정된 토지를 사용해라. 그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시장 위험에 관한 문제가 된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죠? 시장 위험에 대한 것은 줄어든다. 그 다음에 비용적 위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비용은요, 여러분들 이거죠. 공사기간이 길게 늦어지거나 공사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비용이 커지는 위험, 그것으로서 사업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비용 위험은 줄일 수 있다라는 요 세 가지가 개발에 관한 위험 문제로서 우리가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제1섹터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국가, 제2섹터 하면은 민간. 그래서 제2섹터에 관한 문제로서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민간인이 직접 개발하는 그런 개발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해. 그러니까 지주 공동개발이네요.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문제,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는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답은 일단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거 하고 요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설명해 주는 문제니까 요것들은, 오늘 문제풀이에서는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결론만 얘기할게요. 토지 신탁 방식 하면 결론은 뭐다? 토지 소유자는 골프 치러 다닌다. 다 뭐다? 수탁업자. 그러니까 신탁회사인 수탁업자한테 맡기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돈을 빌려온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주체가 되고 뭐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탁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신차지 방식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돌려줄 때 토지는 무상이다. 그러나 건물은 누가 임차인이 건물은 직접 지었어. 그래서 건물은 유상으로 돌려준다. 그것이 신차지 방식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 공용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민간 개발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1섹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공용개발은 매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지 방식이 아닌, 아까, 전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환지 방식이 생각 안 나가지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매수 방식하고, 여기서 같이 생각하세요. 예, 매수 방식 됐고, 환지 방식. 그래요. 그래서 매수 방식에 대한 내용, 이것이 공용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해서 이건 제2섹터 문제로 적어도 5번을 답을 쓰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야.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3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관리, 협의의 관리라고 할 적에는요, 여러분들 요런 것이다. 위생 이래서 요거는요, 기술적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 기술적 관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 관리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법률적 관리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계약서 관리다. 그래서 법률적 관리는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돼. 그래서 보존 관리다라는 용어를 쓴다. 이거죠. 법률적 관리하면 계약서 관리, 기술적 관리하면 유지 관리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있죠. 예, 경제적 관리, 경영 관리. 예, 요 관리, 요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거는 인력 관리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것들을 일단 첫 번째 이야기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관리의 경우 소유자, 의사, 능력, 지위, 체계 이런 것들에서 업무 신속하다. 그렇죠. 요거는요, 어떤 문제냐면 자체 관리와 그 다음에 혼합 관리와 그 다음에 위탁 관리 이 세 가지에서 이렇게 이제 변천되는 과정 속에서 이쪽은 전문성이 뛰어나게 되고 여기는 애정을 갖고 하게 되고 혼합 관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섞이는 중간형의 형태로서 이건 이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관리 주체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서요. 여러분들 의사결정 업무 신속하다 자체 쪽이겠죠. 그 다음에 자산관리는요, 여러분들, 여기는 영역에 따른 분류로서요, 요거는 이거죠. 최초에 시설관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관리 또는 임대차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산관리. 그래서 이 자산관리는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보질 않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주식, 현찰, 예금, 그리고 부동산,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서 그 속에서 서로 교환되고 서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즉 포트폴리오라는 과정 속에서 보는 것, 그게 자산관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건물 자체에 대한 거니까 이건 시설관리 쪽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역시 틀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뭐야, 오르고 고르는 거니까 이미 답은 나왔네요. 2번에서. 그 다음 4번. 업무용 빌딩이 자기가 관리를 해. 그러면 타성화를 방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자기 관리.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틀렸죠? 예, 자기가 타성이라는 건 게을러지는 거야. 그죠? 예, 게을러져 버려.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게 되면은요, 게을러져요. 그래서 이건 위탁 관리가 타성화를 방지하네요. 이거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임대차네요. 그죠? 예, 비율 임대차. 그래서 조 임대차는 아니죠. 이거 조 임대차는요, 이거 이제 주거용. 그죠? 순임대차, 그것도 3차 순임대차 하면은 공업용. 그리고 비율 임대차 하면 이건 매장. 그죠? 매장용 부동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일정 비율, 그죠? 비율 임대차에 해당한다. 해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결국 33번의 답은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마케팅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부동산 마케팅은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기법으로는요, 우리가 4P 믹스, 그 다음에 STP 전략이 있고, 고객 점유는 아이다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이제 브랜드 로얄티라 해서 상표 충성도 또는 AS, 비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마케팅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은 가장 고전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다.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보는 관계 마케팅 전략으로 바뀌었다 해서요. 나머지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맞는 내용이고요.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본데 바로 관계 마케팅 전략이죠. 근데 여기 고객 점유 마케팅이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이것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으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부터는요, 이제 여러분들 감정평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맞춰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 이제 지문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를 하는 측면이야. 그렇죠. 오늘날에는 국가 공인 자격증에 의한다. 그러므로 공인 감정평가.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3개라 그랬어요. 공인 중개사, 그래요. 주택 관리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요 3가지가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다. 그래서 1번 공인 감정평가다. 일단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본 감정평가는 은행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그죠? 국민은행이 이걸 의뢰한 거야. 임의적으로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임의적 평가다. 즉 뭐냐? 법에 의해서 하는 강제적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억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라든지 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 액시가 나와야 될 건 강제적 평가죠. 근데 이거는 임의적 평가이다. 그 다음에 본 감정평가 부동산을 일체로 평가하므로 부분평가에 해당한다. 어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요. 토지를 건부지로 평가하는 거야. 복합부동산인데. 그래서 토지만을 하네요. 토지만을. 근데 건부지로 나지로 평가한다면 토지를,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없는 걸로 평가하기 때문에 나지로 평가하게 되면 이때 토지는 독립평가예요. 근데 건물이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분평가예요. 그래서 부분평가다 맞습니다. 토지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을 평가를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분이야. 그런데 건물 없다라고 가정하고 평가하게 되면 독립평가고, 건물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니까 얘는 부분평가다 해서 부분평가로 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죠.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 근데 여기 가격조사 완료일 언제냐면 여기 보니까 이거네요. 5월 8일이다. 아, 얘가 답이네요. 5월 16일. 가격조사 완료일. 됐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얘는요,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 기준시 때. 왜? 여기 건부지 평가하고 있잖아요. 나지 상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평가해. 있는 그대로니까 현황 평가다. 그래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36번의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봅시다. 36번이네요, 이제.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먼저 한다. 그래, 이건 선행 분석이고요. 얘는 후행 분석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대상 토지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범위. 그래요. 그래서 인근 지역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용어 정의한다? 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이다. 이거죠.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없는 거야. 근데 인근지와 아주 유사해. 일단 맞네요. 1, 2, 3번 다 안 틀렸네요. 4번. 인근 지역과 동일 수구권 내의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 없어. 그래요. 지리적으로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요거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에 놓이는, 그렇죠. 요게 대체 경쟁 관계에 놓이는, 그렇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치 형성 요인, 지역 요인이, 그죠? 지역 요인에 영향을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봅시다. 개별 분석은 구체적 분석, 여기까지 맞아. 최유형 범위를 찾는 거야. 이거. 근데 표준적 이형을 판정하여, 이거 틀렸어. 요건 지역 분석이죠. 최유형, 요게 뭐다? 개별 분석.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 문장은 개별 분석은 구체적 분석으로 표준적 이용을 범위 내에서 최유효 이용 판정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구체적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개별 분석이다. 그래서 5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규칙에 관해서 용어 정의에 대한 거네요. 자, 원가법 하면은요, 여러분들, 원가법은요, 우리가, 그죠?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그죠? 그래서 뭐 한다?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뺀다. 그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자,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뺀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네요. 이건 수익 방식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장래 산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그죠? 환원하거나 또는 할인하는 방법.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환원하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요거는 오늘날에 요게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죠. 할인하는 방법. 요것도 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얘는요, 영속성과 관계 있다. 부동산의 속성 중에 영속성과 관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전 시간에 몇 번 문제인가를 풀면서. 그죠? 수익환원법. 요거 적어줬어요. 영속성 문제. 그래서 그게 답이었었어요. 3번인가 4번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3번. 감정평가는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죠? 실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칙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선박을 감정평가할 적에는, 선박의 경우는요, 원가법입니다. 그런데 선박은 전체로서 원가법이 아니라 선체, 기관, 의장, 구분하여 평가하면서 원가법이야. 다 원가법이야. 그래서 선체는 선체대로 원가법, 기관은 기관대로, 의장은 의장대로 원가법. 그래서 구분평가하여 합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거 없네요. 예. 그 다음에 5번이 답이겠네요.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요. 그때는 원칙적으로 구분평가하는 거예요. 나눠서 평가를 해. 그래서 산지는 어떻고? 산지는 이거는 땅이니까, 그죠?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하고. 그 다음에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는 거예요. 단, 임목은 예외가 있죠. 얘가 새끼, 소구경목. 이것일 적에는, 임목은 그때는 원가법에 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괄평가할 적에, 이땐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근데 여기는 일괄하여 아니야. 구분화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일괄평가할 수도,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어. 일괄해서 평가할 땐 그때는 뭐냐? 거래사례 비교법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조달 원가에서요, 여러분들, 감가수정액을 빼는 그것이 원가법이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유는 무조건 포함시키는 거야. 내가 지었어도, 뭐에 문제가 생긴다? 내가 지었어도, 기회비용에 문제가 생겨. 기호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냐면 적정 이윤을 포함시킨다. 그죠? 자가 일정에도 그렇다. 그 다음에 복제원가와 그죠? 대체원가라는 걸 나누는데 복제원가는요 동일한 뭐다? 효용하면은 이거는 대체원가. 동일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동일. 물리적 동일 할 때는 이때는 복제원가. 그리고 효용적으로 동일, 그때는 대체원가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수정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래요. 감가수정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때는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한다.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감가상각은, 이건 취득가격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네요. 재조달 원가와 취득가격 3번도 바뀌었습니다. 4번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법이 인정된다. 이거죠. 잘 들여다보고 전문가에 의해서 잘 들여다본다. 그래서 감가수정의 관찰감가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적에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너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가상각은요 법률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일정하게 해주는 건데, 그 때문에 여기에는 관찰감가법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일단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설계의 불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설비의 부족, 이런 것들,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지금 뭐야? 옳은 거 고르는 거요? 관찰감, 맞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경제적과 설계, 이건요, 여러분들 이거죠. 우리가, 경제적 감, 지역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경제적 감가고요. 설계의 불량, 설비의 부족하면은 이게 바로 뭐요? 기능적 감가. 그래서 내부적 요인에 의한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이죠. 지역적 요인과 관계 있는 거다. 해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38번의 답은요, 4번이 되겠고요. 자, 39번.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의해서 구하래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환원율 그냥 아무렇게나 구해도 돼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구해도 되는데 뭐냐면 이거요. 자, 타인 자본이 얼마냐면 7천만 원이래요. 1억 중에. 그러니까 70%네요. 타인 자본이. 그럼 타인 자본이 70%면 내 자본은 얼마? 40%. 근데 타인의 경우에는 이거 이자율 페이크야. 이자율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당상수. 여기에 의해서 10%. 그 다음에 내 지분에 대한 건 15%. 해가지고 곱해 그냥 가로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는 은행 돈, 내 돈, 이건 그죠? 비율. 그리고 이건 수익률. 그래서 곱하면 얼마? 7. 곱하면 6. 더해. 맞나요? 10%. 이게 30%네요. 30%니까 4.5가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니까 11.5.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7천원 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의할 때, 3천에 의할 때, 그때는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7천만 원을 그냥 쓰고, 그럼 내 돈은 3천이다 할 때는, 그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림셈법적 방법에 의해서 구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금융적 투자결합 또는 물리적 투자결합을 할 때는 구성비가 얼마냐. 근데 구성비가 이게 7천이니까 70%? 그러니까 내 거 구성비는 30%다. 70%, 30%. 구성비에 의해서 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냥 구해도 돼요. 근데 그건 하여간에 우리가 계산 문제 워낙 익숙하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40번 일단 옳은 거 1번 표준지 공시지가 1월 1일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아니죠. 개별 토지 감정평가하니까 이건 표준 공시지가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별 토지 공시지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일단요, 여러분들 그거죠. 뭐냐면 이건 어차피 표준지가 있어. 그럼 그 표준지에도, 그러니까 표준지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다시 개별 공시지가를 또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필요 없다는 거야. 당연히 3번이 답이에요. 4번. 자, 표준주택을 선정할 땐 공동주택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공동주택은요, 표준 개별 없어요. 단독주택만이야. 공동주택 들어가면 틀린다 그랬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4번은. 공동주택은 이거 없어. 표준 개별. 그냥 공동주택이야. 이거 하게 되면 아파트마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파트가 50층 아파트가 있는데 101호, 102호, 103호, 그 다음에 201호, 301호, 401호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공시지가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하나 만들면 되지. 그래서 공동주택은 예, 표준 개별 없어. 그냥 공동주택 하나 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40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식만 가져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주 무난하고 쉬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문제를 갖고 좀 더 기분 좋게 한번 풀고 더 한번 풀고 하면서 완전 내 걸로 만들고 다음번 모의고사에는 더 좋은 결과 얻도록 합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